명석함이라는 이름의 외로운 감옥, 그 지독한 분석의 굴레. 비가 내리는 늦은 밤 도심 한복판에 어느 카페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지인들과 어울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로 가득하지만 그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처럼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읽다만 두꺼운 책과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고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줄곧 천재 혹은 명석하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남들이 며칠을 꼬박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할 복잡한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탁월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머리가 좋으니 인생이 얼마나 쉽고 재미있겠느냐며 부러움 섞인 찬사를 던지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매일 밤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일상적인 대화조차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 하나 미세하게 떨린 눈수습 문장의 끝맺음에서 타인이 읽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숨겨진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냅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지?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의 뇌는 상대가 정말 맛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메뉴 선택에 대한 나의 만족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혹시 내가 남긴 음식을 보고 기분이 상한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남들이 즐겁게 나누는 연예인 이야기나 어제 본 드라마 같은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는 그에게 지독한 고역일 뿐입니다. 그는 우주의 섭리나 인간 본성의 심연 혹은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 내어 꺼낸 진지한 화제에 돌아오는 것은 넌 참 피곤하게 산다거나 적당히 좀 해라는 차가운 반응뿐입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것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층위의 세상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 마비어넬러서스 퍼렐러서스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정작 쉬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불안에 짓눌리는 현상입니다. 또한 자신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그를 끊임없는 자책으로 몰아넣습니다. 타인의 거짓말과 위선이 너무나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기에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기 어렵고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명석함이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남들보다 빠른 두뇌 회전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날카로운 진단은 놀랍게도 200여 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겪었던 고뇌와 소름 끼칠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기에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누구보다 높이 쓰였지만 동시에 그 특출난 명석함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렀고 결국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이라는 가혹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선생은 남들이 대충 타협하고 넘기려 했던 시대의 모순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권력자들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오늘날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슬픔과 고립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지내며 선생은 자신의 넘치는 재능이 어떻게 화근이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매몰되는 대신 자신의 명석함이 독이 되지 않도록 다스리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명하고 식견이 뛰어난 자는 마땅히 우즉 어리석음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한다. 지혜가 높을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의 파동을 잠재우지 않으면 그 명석함은 결국 제 몸을 찌르는 흉기가 될 뿐이다. 이는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깊이 생각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현대 심리학이 분석한 지능 높은 사람들이 겪는 8가지 고통을 시작으로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지혜를 결합해 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밤잠을 설치고 세상과 겉도는 것 같아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성현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설 것입니다. 당신의 명석함이 고통의 굴레가 아닌 진정한 삶의 축복이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만드는 법, 그 깊은 통찰의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의 첫 번째, 고통은 바로 과잉 분석 overthinking입니다. 그들의 뇌는 마치 잠들지 않는 엔진처럼 24시간 풀가동됩니다. 타인이 가볍게 던진 인사 한마디,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심지어 뉴스에서 본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까지도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수천 갈래의 시나리오로 분해됩니다. 왜 그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 만약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면 최악의 결과는 무엇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의 사슬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분석이 깊어질수록 선택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는 강박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분석 마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의 파도는 더욱 거세져 남들은 평온하게 잠든 시간에도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포와 싸우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이러한 지독한 과잉 분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선생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행정가로서 국가의 제도부터 백성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록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지나친 생각이 오히려 삶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사물 즉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념은 마치 흐르는 물 위의 거품과 같아서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많은 거품이 생겨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선생이 제시한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경물 즉 눈앞의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에 집중하여 잡념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붓을 들어 글씨를 쓰거나 땅을 읽고 채소를 가꾸는 육체적 노동에 몰두했습니다. 머릿속의 가상 시나리오가 나를 괴롭힐 때 지금 당장 내 손끝이 닿는 현실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MINDFULNESS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내가 생각을 부려야 한다는 선생의 가르침은 과잉 분석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찌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 불을 붙여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다. 오직 오늘 내가 해야 할 명확한 일 하나에만 온 정신을 쏟아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관계의 불협화음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의 본질과 깊이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나 남의 뒷담화보다는 철학, 과학, 예술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가치에 대해 토론하며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다수 만남은 피상적인 가십거리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이때 똑똑한 이들은 상대방의 무지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 속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까? 라는 의문은 결국 타인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스스로를 고립된 천재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됩니다. 타인의 위선과 논리적 오류가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기에 사람들과 섞여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모순을 비판하느라 진심 어린 유대감을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이러한 관계의 고독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선생의 학문적 깊이는 당대 학자들조차 따라오기 힘들 만큼 독보적이었고 그 때문에 선생은 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근원적인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외로움을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생은 여유당이라는 당호에 담긴 뜻처럼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똑똑할수록 자신의 칼날 같은 지혜를 감추고 타인의 모자람을 포용하는 함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군자는 물과 같아서 상대의 그릇 모양에 따라 자신을 바꿀 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본다고 해서 그것을 들이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폭력일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능의 완성은 타인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그들과 소통하면서도 내면의 고귀한 뜻은 잃지 않는 화이부동의 경지에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헛도는 당신에게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그대의 뛰어난 머리를 타인을 가르치고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먼저 사용하라. 그때 비로소 그대의 지능은 고통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힘이 될 것이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의 세 번째, 고통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MALADAPTIV 퍼펙셔니즘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기준치가 너무나 높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작은 실수나 오차조차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지능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만큼은 해내야 해라는 스스로의 압박은 물론 주변에서 쏟아지는 너라면 당연히 1등 하겠지 너는 똑똑하니까 실패할 리 없어라는 기대 섞인 시선은 이들을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가둡니다. 결국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미루는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결과물이 99% 완벽해도 부족한 1%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번아웃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였던 정약용 선생 역시 이러한 완벽에 대한 압박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정조 임금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화성성곽 설계부터 복잡한 법전의 정비까지 초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승하 이후 선생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찬사가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고 찬란했던 명예가 흙탕물에 처박히는 극적인 추락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선생이 깨달은 지혜는 바로 심경, 즉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여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부동심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나 스스로가 나를 알고 하늘이 나를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고통은 대개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다는 욕망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위기지학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의 내면을 닦는 공부에 집중함으로써 그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군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결과의 완벽함보다 과정의 정직함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은 극심한 지루함과 자극 결핍입니다. 지능이 높은 이들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복잡한 체계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단순한 업무, 깊이 없는 대화는 이들에게 단순한 피로를 넘어 정신적인 질식감을 줍니다. 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때 이들은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거나 오히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 일상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유목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어리석은 자는 풍요 속에서도 불평을 찾는다. 일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담기에 현재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 높은 지적 과제를 던지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듯 당신 역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위대한 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선생은 붓을 쥐고 글을 쓰는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라 천하의 스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비범한 지능을 지루함을 탓하는 데 쓰지 말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을 짓누르던 완벽주의의 창살은 당신을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제시하는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의 다섯 번째, 고통은 감정적 과부하 이모셔널 오버로드입니다. 높은 지능은 대개 높은 공감 능력과 예민한 감각을 동반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할 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한 분노와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부르는데 타인의 감정적 찌꺼기까지 흡수해버리는 탓에 늘 심리적인 피로감에 시달립니다. 똑똑한 뇌가 끊임없이 세상을 분석하는 동안 그 이면의 슬픔과 어둠까지 함께 읽어내기 때문에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가?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인가라는 실존적 질문이 이들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세상의 모순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선명함이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베는 칼날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통은 권위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원래 그래왔으니까라는 식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전통과 규칙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리적이지 않은 권위나 부조리한 관습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조직 생활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 혹은 반항아로 낙인 찍히기 쉽고 동료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뛰어난 통찰이 조직의 비효율을 짚어내도 대다수는 변화보다 안주를 택하기에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은 세상과 불화하며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내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것일까라는 고독한 의문은 이들을 사회적 유목민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지독한 예민함과 실존적 고뇌를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몸소 겪어냈습니다. 선생은 명석한 두뇌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 오리들의 위선을 보았고 성리학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권력자들의 추악한 욕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병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밤잠을 설쳤고 그 고통을 자신의 시와 글에 담아냈습니다. 선생은 애민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의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즉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선생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 흔들림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일곱 번째 고통인 자기의심 셀프-다우트 역시 똑똑한 이들을 괴롭히는 고질병입니다. 남들은 너 정도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에 시달리며 언젠가 자신의 무능이 탈로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인 정신적 소외 또한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나만큼 깊게 고민하고 나만큼 넓게 보는 동료를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게 이들은 군중 속에서도 늘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모든 고통을 독조, 즉 홀로 잡는 마음의 고삐로 이겨냈습니다. 선생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나의 명석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안목이 나를 담기에 너무 좁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선생은 권위에 저항했지만 무질서하지 않았고 감정이 풍부했지만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가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길은 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이 시간을 나의 영혼을 정금처럼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순이 너무 잘 보여서 괴롭고 나의 명석함이 나를 외롭게 만든다면 정약용 선생의 신독을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지능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완성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선생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의 아픔을 느끼는 안테나이며 당신의 고독은 위대한 창조를 위한 상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립 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했듯
당신 역시 그 명석함이라는 짐을 지고 당신만의 고귀한 가치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당신의 높은 지능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게 사랑하라고 하늘이 내린 특별한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입부의 급이 내리는 카페로 돌아가 봅니다. 홀로 앉아 생각의 굴레에 갇혀있던 남자는 정약용 선생의 이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접한 뒤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활시위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석함이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는지, 왜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예민한 안테나를 가졌고 더 깊은 수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높은 지능을 나를 증명하고 타인을 이기는 무기가 아닌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보듬는 등불로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심리학이 진단한 8가지 고통은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숙명을 수양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재련해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그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고통을 먼저 보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고민하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선생은 그 무거운 책임을 신독과 경의 자세로 짊어지셨고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술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후회는 더 똑똑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석함에 취해 진정한 평온과 사랑을 놓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비로소 이제야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양심과 학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비범한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다산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나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다.